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보은에 거주 중인 고은예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식당을 운영하며 살던 6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5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한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와 딸들에게는 늘 든든한 가장이자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남편은 제가 준비할 틈도 없이 3달의 시간만 남기고 먼저 하늘로 떠났어요. 남편은 생전의 딸들에게 엄격하면서도 한없이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부모라면 누구나 갖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험한 길 대신 조금이라도 더 편한 길을 걸어가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요즘같이 세상살이가 힘든 때에는 딸들도 소박하지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늘 바라왔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게 참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더군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외롭게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어요. 그때부터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의 사연을 듣는 게 저의 낙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자식 때문에 속을 태우는 부모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사연들을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맞장구 치며 속을 풀기도 했죠. 그러다 문득 나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내 배에 아파 낳은 자식들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알 수가 없으니 말이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저에겐 둘째 딸만 떠올리면 정말 꼴도 보기 싫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큰 실망을 안겨준 자식이거든요. 남의 자식 욕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남의 사연에 맞장구 치며 욕하고 또 울고 웃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제 딸들은 하나같이 결혼 생활이 평탄치 못했습니다. 아들 없이 딸만 셋을 키운 저는 사위도 셋이나 있었지만 둘째 사위 외에는 제대로 잘 지내본 적이 없었어요. 첫째 딸과 셋째 딸은 특히 결혼 생활이 기구했죠. 돌이켜보면 어떻게 딸 둘이 이렇게 기구한 팔자를 타고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시작은 첫째 딸에게서부터였습니다. 큰딸은 맞이로서 제일 먼저 결혼했고 그만큼 제일 먼저 이혼도 하게 됐습니다. 처음 큰딸이 결혼할 남자를 저희 집에 데려왔을 때 그 남자, 즉 첫째 사위는 허우대도 멀쩡하고 인상도 좋고 착해 보였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죠. 저와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그저 잘 살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말이 딱 맞더군요. 어느 날 큰딸이 엉망이 된 몰골로 저희 집을 찾아왔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딸이 너무 지쳐 보였거든요. 저는 급히 딸을 거실로 데리고 들어왔고 남편도 깜짝 놀라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큰딸은 저희 둘을 보자마자 목 놓아 울며 말했어요. 엄마, 더는 못 살겠어요. 이혼할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저는 당황한 채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 거야? 엄마한테 다 말해봐.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이 남편에게 맞았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어떻게 딸이 이런 일을 겪고 있었을까 싶어 미안하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큰딸을 달래면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큰 사위는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 후로 다시 취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큰딸이 혼자 벌어서 가정을 꾸렸는데 사위는 집에서 놀면서도 집안일 하나 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집을 어지럽히기만 하고 큰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엉망진창인 집을 보고 한마디 했더니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딸은 그날의 싸움에서 사위에게 맞았고 그게 처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큰딸은 그동안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진 듯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은 참다 못해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온갖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큰딸을 품에 안고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면서도 혼자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건강하던 남편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우리 딸이 어릴 때부터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고 늘 스스로 해결하려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일을 겪고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만 끌어안고 있었을 걸 생각하니 부모로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가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딸 부부가 집에 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거실 한쪽에 멍하니 누워있던 큰사위의 모습이 떠올라 참 기가 막혔어요.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제가 무언가 눈치를 챘더라면 딸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사위에게 폭행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딸은 그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말했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았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했던 겁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위자료라도 제대로 받아내고 싶었어요. 그간 딸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가진 것도 없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위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서 결국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우리는 그 일을 애써 빨리 잊기로 했죠. 하지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딸 셋을 둔 저희 집은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셋째 딸에게 큰일이 생긴 거예요. 셋째 사위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에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날 막내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남편이 사고로 응급실에 왔어요.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너무 겁이 나요. 그 전화 한 통에 저와 남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사위는 중태였습니다. 큰 사고였던 만큼 오랜 시간 수술을 받았고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하반신 마비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딸의 눈물과 두려움에 찬 얼굴을 보면서 부모로서 더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어요. 도대체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라는 생각에 비통함이 가득 찼습니다. 첫째 딸도 셋째 딸도 비극적인 일을 겪어야 하다니 저로서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옛말에 딸은 엄마 팔자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이렇게까지 맞아떨어질 줄이야. 집안에 큰일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남편도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병을 키워갔습니다. 결국 5년 전 남편은 암 판정을 받았고 병마와 싸우다 둘째 딸의 결혼식조차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참담했고 남편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아꼈던 딸의 결혼식을 보지 못하고 떠났으니 말이죠. 남편은 유독 둘째 딸을 아꼈습니다. 둘째 딸은 어릴 때부터 자기 일을 스스로 척척 해내고 뭐든지 야무지게 챙기는 아이였어요. 남편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항상 말하곤 했는데 결국 그 꿈을 이뤄서 중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딸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래서인지 둘째 딸을 더 아끼고 예뻐했습니다. 둘째 딸의 결혼식도 보지 못하고 떠난 남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마 그 마음의 짐을 안고 떠났을 겁니다. 둘째 딸은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남다른 성격을 가진 덕에 결혼할 때도 자신의 직업에 걸맞은 배우자를 고르기 위해 아주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여러 번 선을 보고 소개팅도 하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그래서인지 둘째 딸이 가장 오랫동안 결혼을 미룬 자식이었어요. 결국 선택한 사람이 지금의 둘째 사위입니다. 처음 둘째 딸이 그 남자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 저는 참 마음이 놓였어요. 명절 때마다 예비 사위와 함께 과일 바구니를 들고 인사를 왔는데 그때 처음 본 그 사람의 첫인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얼굴도 선하고 맑은 눈동자에 웃는 모습도 참 예뻤어요. 마치 길에서 침 한 번도 뱉어본 적 없을 것 같은 정말 건실하고 반듯한 청년이었죠. 둘째 사위는 처음 인사를 하러 왔을 때부터 넉살 좋게 제게 다가왔어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엄종철이라고 합니다. 장모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는 첫 만남이라 어색할 법도 한데 전혀 긴장한 기색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저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장모님이라는 말을 능숙하게 쓰면서 예쁜 말만 골라 하는 그의 태도에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그가 처음 온 자리라 그런지 제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가득 차려줬죠. 사위는 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뚝딱 비우더니 밥 한 그릇 더 주시겠어요? 라며 웃으며 그릇을 내미는 모습이 참 흐뭇했어요. 복스럽게 밥을 먹는 그 모습에 저도 저절로 웃음이 나더군요.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데 저는 정말 아들이 생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정말 맛있네요. 라고 감탄을 늘어놓는 둘째 사위 덕분에 어색했던 분위기도 금세 풀어졌어요. 꼭 오래된 가족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작은 술상을 차렸습니다. 둘째 딸과 예비 사위, 그리고 저 셋이 둘러앉아 술 한 잔씩 나누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둘째 사위에게 잔을 한 잔 따라주며 넌지시 말했죠. 참 잘 컸네. 부모님이 아들 잘 키우셔서 자랑스러워하셨겠어. 정말 예쁘게 자랐네. 그 말을 듣자 둘째 사위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금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제가 사범대 다닐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밝고 씩씩하게 자란 모습을 보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곱게 자랐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부모님 두 분 다 잃고 혼자서 고생하며 자랐다는 사실에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둘째 사위가 더욱 마음에 들어오더군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둘째 사위가 겪은 어려운 순간들을 생각하니 우리 딸과 살면서도 인생에서 힘든 순간이 닥쳐도 잘 이겨내겠구나, 처자식을 굶기지 않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서로 좋아서 결혼해도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진심을 다해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해. 정말 엄서방이 우리 딸의 좋은 동반자가 되어줄 것 같아.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할게. 그날 저는 하늘로 먼저 간 남편과 예비 사돈을 대신해
그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둘째 딸과 사위가 좋은 사람으로 만나서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니 분명히 행복할 거라 믿었죠. 둘째 딸 부부는 서울에서 교사로 일하며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은 속리산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둘째 사위는 마치 아들처럼 저를 잘 챙겨줬어요. 정말이지 그가 제게 보여준 마음은 단순한 사위 이상의 것이었어요. 요즘처럼 장마철이 되면 둘째 사위는 꼭 전화를 해서 제 안부를 물었죠. 장모님,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괜찮으세요? 침수 피해는 없으시죠? 서울도 지금 난리입니다. 난 괜찮아. 너도 비 많이 오는데 운전하지 말고 조심히 다녀라. 걱정 마세요. 장모님, 제가 조만간 찾아뵐게요. 라며 듬직하게 대답하곤 했죠. 비가 오면 비 온다고 걱정하고 더운 날씨엔 더워서 힘드시지 않냐고 물어보며 안부를 챙기는 둘째 사위를 보며 저는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들도 어쩌다 한 번씩 전화하는데 둘째 사위는 이렇게 자주 전화를 주니 내심 흐뭇했어요. 가까운 동네 친구들도 가끔 저와 둘째 사위의 관계를 보면서 어떻게 사위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냐? 며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둘째 사위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보은에 있는 저희 집에 들러 저를 보러 오곤 했거든요. 늘 바쁘게 지내는 와중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손자까지 데리고 와서 인사하러 오는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둘째 딸 부부는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겨 손자를 키우고 있었어요. 손자를 데리고 올 때마다 둘째 사위는 장모님, 혹시 손자 보고 싶으실까 봐 데리고 왔습니다. 라며 언제나 먼저 저를 생각해 주는 모습이 참 기특했죠. 이렇게 자주 오고 가면서 안부를 묻고 살뜰히 챙기는데 어떻게 친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요즘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가 없다고들 하지만 저는 둘째 사위 덕에 말년에 아들과 손자가 생긴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위가 온다고 하면 딸이 좋아하는 음식보다도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더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사위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나도 덩달아 배부르다는 생각에 정말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곤 했죠. 왜냐하면 둘째 사위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도 들러서 남자 손이 필요한 일들을 빠짐없이 해주었거든요. 전구를 갈아준다거나 벽에 걸린 메뉴판을 새로 달아주는 일은 물론이고 여름철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청소까지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둘째 사위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시원한 식혜를 건네주며 말했죠. 아이고, 엄서방 그만해도 돼. 내가 청소업체 불러서 하면 된다니까. 장모님, 이런 건 금방 끝나요. 제가 예전에 이런 아르바이트 많이 해서 거의 전문가입니다. 장모님은 먼지 날리니까 잠깐 밖에 계세요. 라고 말하며 제 걱정까지 해주더군요. 그렇게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사위의 모습을 보니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소라도 잡아서 한 상 가득 차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날 저녁 둘째 딸과 사위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제가 직접 만든 갈비찜을 사위 앞에 밀어주며 많이 먹어라. 하고 챙겨줬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장난스럽게 말했죠. 엄마, 누가 보면 내가 며느리고 사위가 아들인 줄 알겠어요. 며 장난을 쳤어요. 그러게 말이다. 옆집 사장님도 우리 사위를 보고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랬더니 둘째 사위도 웃으며 이제는 제가 아들이죠? 라고 너스레를 떨더군요. 사위를 보면서 정말 자식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들도 이렇게까지 해주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위가 서울로 올라갈 때마다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꼭 챙겨주곤 했습니다. 부모가 그리울 때도 있을 텐데 제 마음이라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죠. 둘째 사위가 저에게 잘하는 만큼 둘째 딸에게도 참 잘했어요. 흔히들 아이를 낳고 나면 안 싸우던 부부도 자주 싸운다는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둘째 딸 부부는 그런 말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둘째 딸의 말로는 연애할 때부터 결혼 후 지금까지 가벼운 말싸움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딸은 어릴 때부터 야무지긴 했지만 조금 예민한 성격이 있어서 아이가 생기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둘째 사위가 알아서 척척 육아를 도와주며 가정일도 함께 해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놓였어요. 그렇게 둘째 딸 부부가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시끌벅적하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딸과 사위, 손자가 집에 오는 날이면 저희 집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그 덕분에 저도 외롭지 않게 주말을 보낼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저는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서울에 있어야 할 둘째 사위가 식당에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평일에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바로 내려온 둘째 사위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아니, 평일에 여기 웬일이야? 길도 많이 막혔을 텐데. 그러자 사위는 다소 지친 듯한 모습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저번 주말에 장모님 기침하시는 것 같아서요. 여름 감기가 은근히 오래 가거든요. 초기에 약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아프면 내가 알아서 병원 가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번거롭게 왔어. 퇴근했으면 쉬어야지. 장모님은 아파도 병원 잘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챙겨드려야죠. 약 꼭 잘 챙겨 드세요. 기침 몇 번 했다고 서울에서 보은까지 약을 챙겨주러 온 사위를 보니 괜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위를 두고 어떻게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멀리서 온 사위를 식당 안으로 들여서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사위는 역시나 밥 2그릇을 뚝딱 비우더군요. 저도 덕분에 사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 나누고 장사를 마칠 때까지 사위가 저와 함께 있어줬어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 서울로 돌아가는 사위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며 돌려보냈는데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참 집안에 좋은 사람이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사위를 참 자랑스러워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죠. 둘째 딸 부부는 손자가 크는 동안 자주 저희 집을 찾아와 집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어요. 그 덕에 저는 손자의 재롱도 보고 혼자 살아도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첫째 사위는 속을 썩이다가 결국 이혼했고 셋째 사위는 온갖 걱정만 앞서서 제대로 소통조차 어려웠는데 둘째 사위만은 저를 친어머니처럼 잘 따랐습니다. 그가 한 달에 한두 번은 바쁘더라도 꼭 저를 찾아와 주니 그 누구보다도 진짜 아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딸들은 전화 한 통 하기도 어려웠는데 둘째 사위는 항상 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수시로 안부를 묻고 챙겨줬어요. 둘째 사위는 봄볕에 얼굴 타고 가랑비에 감기 걸리듯 서서히 제 마음에 들어와 어느덧 진짜 자식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자가 4살이 됐을 때 사위가 어느 날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장모님, 이번 주말에 강원도로 여행 가는 거 어떠세요? 간단한 짐만 챙기세요. 나머진 제가 다 준비할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놀라며 대답했죠.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가게도 봐야 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장모님,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다니셔야죠. 저희가 내일 모시러 갈 테니 걱정 마세요. 사실 저는 살면서 제대로 멀리 놀러 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돈이 아까워서 자식을 시집 장가 보낸 후에는 남편과 함께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죠.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여행은 저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다가 무심코 강원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했던 것이 기억났는지 둘째 사위와 딸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둘째 딸 부부와 손자까지 데리고 얼떨결에 강원도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둘째 사위는 제가 해산물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채고 미리 알아봐서 맛집까지 예약해뒀더군요. 딸과 사위, 손자와 함께 오랜만에 가족들과 원기 있게 외식을 하니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사위는 계속 저를 살피며 장모님, 더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덕분에 오랜만에 배부르게 맛있는 음식을 즐겼습니다. 식사 후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주전부리를 하면서 바닷길을 걸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둘째 사위는 저를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장모님, 바닷바람이 차가운데 춥진 않으세요?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내 걱정 말고 손자나 잘 챙겨줘. 오늘 나 때문에 정신없었을 텐데. 아니에요, 장모님. 사실 장모님을 모시고 어디 한번 여행 가야겠다고 생각만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기뻐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살갑고 자상한 둘째 사위 덕분에 저는 정말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위는 늘 한결같이 저를 살뜰히 챙겼고 그 모습에 저는 둘째 딸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손자도 사위를 닮아서 그런지 예의 바르게 잘 자라고 있더군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큰딸도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있었고 둘째 딸은 가정생활을 잘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반신 마비가 된 막내 사위도 막내딸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휠체어를 타고 잘 생활하고 있었어요. 행복이라는 게 참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경사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 누구 하나 아프지 않고 별일 없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저는 모두가 무탈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평생 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법이더군요. 자식들 일도 제 마음대로 될 수 없는 법입니다.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것만 같았던 둘째 딸 부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날 둘째 사위의 전화가 귓가에 생생히 맴도는 것 같아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말이 딱 맞더군요.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식당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둘째 사위가 전화한 것도 모르고 지나쳤어요. 부재 중 전화가 있는지도 모른 채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추는 게 보였어요. 장사가 끝난 시간이라 누가 늦게라도 밥을 먹으러 오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택시에서 내린 사람은 뜻밖의 술에 잔뜩 취한 둘째 사위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동안 둘째 사위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특히나 평소 점잖고 듬직한 그가 이렇게 취한 채로 택시에서 내리다니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저는 급히 나가 비틀거리며 택시에서 내리는 사위를 부축했습니다. 택시가 떠나자마자 사위는 갑자기 저를 알아보고는 맨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평소 그렇게 든든하던 사위가 왜 이러는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사위가 울음을 터뜨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른 사위의 어깨를 붙들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온 거야? 무슨 일인데 그래? 장모님, 저 정말 죽고 싶습니다. 다 끝났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담는 사위의 모습을 보니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어요. 그동안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를 하던 둘째 사위가 최근 들어 연락이 뜸해지긴 했지만 그저 일이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스스로 위로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찾아와 죽고 싶다는 말을 꺼내니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워졌습니다. 평소 든든하고 살가운 사위가 이런 절망적인 모습을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사위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저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장모님, 마지막으로 장모님 얼굴 뵈러 왔어요. 이제 하늘나라로 가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러 가려고요. 더는 이 세상에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동안 저를 너무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장모님 뵙고 가려고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누가 죽는다고 그래? 아들도 생각해야지. 힘들다고 죽겠다는 말을 쉽게 하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소리를 해? 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주까지 잘 키우고 가정도 든든하게 꾸려가는 줄로만 알았던 사위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사위의 얼굴을 보니 그동안 쌓여온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어요. 사위는 울먹이면서도 입을 열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어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지 듣고 도와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사위를 어르고 달래며 이야기해보자고 했죠. 한참 후에야 사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와이프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대기업 다니는 남자랑 6개월이나 만나왔대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대체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상상도 안 가요. 그 순간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나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둘째 딸이 바람을 피웠다니. 그동안 공부밖에 몰랐고 직장에서도 늘 성실하게 일하던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싶었죠.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사위를 붙잡고 되물었습니다. 혹시 오해한 거 아닐까? 무슨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니니? 사실 확인부터 해보자. 너무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말자고. 하지만 사위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둘째 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아끼고 사랑해온 딸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한 채 그저 사위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을 보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난 거니? 사실 지난달부터 와이프가 이상했어요. 자꾸 학교에서 늦게까지 회식이 있다고 하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옷에서 남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물어보면 끝까지 회식이라고 우겨군요. 저도 의심이 들어서 흥신소에 의뢰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이 찍힌 겁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만 잘 챙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저를 속이고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사랑과 신뢰로 가정을 꾸리고 손주를 키우며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꼈을 겁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장모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 사진을 보고 나서야 모든 걸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얼마나 배신감이 컸는지 술 없이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취해서 장모님을 찾아온 겁니다.
사위의 힘없는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그 의심이 현실이 되어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사위가 얼마나 절망했을지 느껴졌어요. 죽고 싶다는 말을 꺼내는 사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가 이토록 지친 마음을 털어놓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생각하니 저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사위의 얼굴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웠어요. 그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을까 싶어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딸이라는 걸 떠나서 4살 된 아들이 있는 엄마가 어쩌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싶었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바람을 피우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딸에 대한 배신감과 그 말도 안 되는 행동들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택시를 불러 둘째 사위를 태우고 둘째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속에서 울분이 터져 나오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가정을 두고 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났는지 그 이유를 직접 듣지 않고서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았죠. 그렇게 한밤중에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사위와 함께 둘째 딸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둘째 딸은 사위와 함께 있는 저를 보며 당황한 얼굴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고 준비해 온 증거 사진을 그녀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아들을 생각 안 해? 엄마라는 사람이 남의 남자랑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는 게 말이 돼? 네 남편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딸은 제가 사진을 들이밀자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듯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언제까지 나보고 집안일이나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야? 저 사람, 나 사랑하지도 않아. 엄마나 저 사람 좋아하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 지경, 이 꼴로 살아왔는데 이제 다 들통났으니 더 이상 같이 살 이유도 없어. 지금 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떠들어대는 거야? 저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딸의 얼굴을 보자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누가 보면 자랑스러운 일이라도 한 줄 알겠구나. 바람 피우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게 무슨 경우야?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나 있어? 딸 셋 중에 가장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둘째 딸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상황에서 반성하는 모습 하나 없이 오히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말을 하는 딸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난 너 이렇게 키운 적 없어.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나는 더 이상 널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지금 당장 엄서방이랑 이혼해. 그리고 그 남자 6개월이나 만났다며? 어디서 굴러먹은 놈인지도 모르는 그 자식 당장 정리해. 사위한테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그럼 내가 그때 널 다시 딸로 받아줄 거야. 그러나 딸은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소리를 지르며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잘난 남자 만나서 내 팔자 좀 고치겠다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야?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어떻게 더 평생을 살아가? 저는 딸의 그런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딸이 맞나 싶었죠. 중학교 선생님이었던 딸이 어떻게 이런 정신 상태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네가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 잘 알아둬.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하소연하지 마. 네가 자초한 일이고 네가 지금까지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야. 그 사실만은 절대 잊지 마라. 그렇게 딸에게 으름장을 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 보니 깨어난 손자를 안고
집 앞에 서 있는 사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둘째 사위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로서, 장모로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내 딸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남편이자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왔던 사위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죠. 저는 조심스럽게 사위 옆으로 다가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딸을 잘못 키웠어.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줄은 몰랐구나. 이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난 원망하지 않을 거야. 그럴 자격도 없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면목이 없구나. 사위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욱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방에 걸려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니 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상황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남편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얼마나 분노와 슬픔에 휩싸일까 생각하니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큰딸도 제 상황을 걱정한 나머지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요즘 너무 힘드실 텐데 저라도 자주 가서 도울까요? 라는 큰딸의 목소리에 조금 위로를 받았지만 정작 둘째 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결국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둘째 딸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멍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딸이 사위와 4살 된 아들까지 두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뻔뻔하고 무책임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게다가 둘째 딸은 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걸어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 엄마가 나를 이해 못하는 건 알고 있어. 이제 엄마한테 이해받으려는 생각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 부모 자식 인연도 끊고 남편도 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기대하지 말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 나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충격적이라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내 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동안 그렇게 가정적이었던 아이가 이제 와서 모든 걸 내팽개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저는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나 싶어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결국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딸의 바람과 이혼 소식은 온 가족을 뒤흔들었습니다. 첫째 딸과 막내 딸조차도 혀를 차며 둘째 딸을 질타했습니다. 셋째 딸은 막말로 정신이 나간 거죠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들려온 소식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둘째 딸이 이혼하자마자 바로 그 대기업 다니는 3살 어린 남자와 함께 살림을 차렸다는 겁니다. 마치 이혼을 기다렸다는 듯이 재빠르게 움직였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나니 가장 걱정되는 사람은 둘째 사위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다해왔고 아내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늘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아내까지 떠나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사위가 가장 힘들고 절망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그를 위로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딸을 잘못 키운 탓이야.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사위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도 더는
이 상황을 참아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됩니다.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차분함 속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엿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면목이 없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의 꿈은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아내와 아들, 그리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했던 그였죠. 그런데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일지는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의 모든 꿈이 무너져버린 듯한 현실을 마주한 그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사위와 손자를 돕기 위해 자주 서울을 오갔습니다. 아무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해도 혼자서 4살짜리 아들을 돌보는 것은 사위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갈 때마다 저는 반찬을 해주고 손자를 챙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사위의 얼굴은 제가 방문할 때마다 점점 수척해지는 것 같아서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아들이 큰일을 겪고 있는 것처럼 자꾸만 신경이 쓰였죠. 사위는 늘 묵묵히 모든 걸 참아내고 있었지만 그가 겪는 내면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집에 있을 때만큼은 깨끗한 집에서 따뜻한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사위는 제가 오랜만에 찾아온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저 그 사진들 둘째가 다니는 학교 교장실로 보냈어요. 그런 사람이 계속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선생님으로서도 엄마로서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장모님께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견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사위의 결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대답했죠. 괜찮다. 나도 너의 결정을 이해해. 솔직히 나도 내 딸이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미안해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네 편이니까. 불편하겠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도 내가 자주 들를게. 고맙습니다, 장모님. 이라고 말했지만 그가 느낀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딸의 행동에 너무나 실망했고 사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이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 후 둘째 딸이 학교를 자진해서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둘째 사위가 보낸 불륜 사진들이 교장실에 도착했고 그 사진들은 곧 학교 전체에 소문이 났다고 하더군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삽시간에 퍼진 소문은 둘째 딸에게 큰 굴욕을 안겼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무겁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었죠. 일반 회사도 아닌 학교에서 그것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하고도 계속 교단에 서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결국 둘째 딸은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고 징계 이야기가 나오자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둘째 딸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교사 자리를 얻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직장을 잃고 말다니요. 나중에 큰딸이 그 소식을 듣고 흥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아는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둘째가 자진해서 그만두지 않았으면 나중에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이나 파면당할 뻔했대. 정말 차라리 잘 된 거야. 이제 다 끝났잖아. 엄마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큰딸의 말처럼 그건 둘째 딸이 자초한 일이었으니 더 이상 안타까워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딸에게 바람을 피우라고 등을 떠밀었겠어요? 결국은 둘째 딸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도 바로 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둘째 딸이 학교를 그만두자 그녀의 불륜 상대였던 남자에게마저 이혼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사람들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둘째 딸과 그 남자의 관계도 결국 철저히 계산에 의한 것이었죠. 대기업에 다니는 그 남자는 직업이 없어진 둘째 딸을 두고 가차없이 떠났습니다. 둘째 딸이 교사로 있을 때는 그 직업이 가치 있게 보였으니 6개월이나 함께한 거겠지만 교사를 그만두고 직업도 없는 백수가 된 딸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은 겁니다. 결국 그들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과 조건에 의해 얽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조건이 깨지자 둘의 관계도 산산조각난 겁니다. 게다가 불륜남도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 시작하니 점점 둘째 딸과의 관계를 부담스러워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둘째 딸을 떠나버렸죠.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둘째 딸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모든 걸 털어놨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순간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둘째 딸이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엄마, 그 사람이 내가 학교 그만두니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막막해, 엄마. 미안해.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나도 이럴 줄 몰랐어. 그 사람과 진짜 사랑하는 사이인 줄 알았어. 내가 미쳤던 것 같아. 자랑 웃기고 있네. 잠깐 정신 팔려 남이 남자랑 놀아나다가 이제 와서 무슨 사랑 타령이야? 너 집 나가면 그때부터 모든 걸 끝낼 각오를 했어야지. 아들을 두고 나갈 때는 그 책임까지 졌어야 하는 거 아니니?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네가 한 짓에 대해 네 스스로 책임질 때야. 네가 알아서 네 살 길 찾아라. 나는 당분간 너를 보고 싶지도 않다. 저는 매몰차게 딸의 눈물 섞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다고 변명하는 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참으로 어이가 없더군요. 정말 헛똑똑이가 따로 없었어요. 아니, 애초에 멍청하게 행동한 사람이 바로 내 딸이라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도망치면서 평생 잘 살겠다고 큰 소리 쳤던 딸이 이제 와서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다니. 이건 저뿐만 아니라 둘째 사위를 생각해서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동안 저는 자식이 잘못한 죄로 인해 사위와 손자를 자주 보지도 못하고 그저 우렁각시처럼 몰래 찾아가 반찬 몇 가지 해주고 돌아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정말로 둘째 사위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결혼 생활 동안 누구보다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이었고 아버지로서도 책임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딸이 그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망쳐버린 거죠. 그래서 사위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위는 가끔 저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오히려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위를 챙겨주지 못했으니 그가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지금 둘째 사위와는 연락을 이어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손자를 보러 가기도 하고 반찬을 보내주면서 사위와 손자를 도울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둘째 딸은 울면서 전화를 걸어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딸을 마주할 용기가 나질 않아요. 믿었던 딸에게 느낀 배신감이 너무 크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몰상식한 본 모습에 충격이 컸거든요. 그날 밤 분노에 차서 소리 지르던 둘째 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정말이지
그 아이가 내가 낳고 길렀던 딸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지금은 큰딸과 막내딸이 저를 많이 챙겨주고 있어서 그나마 견딜 수 있습니다. 덕분에 식당 일도 다시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죠. 두 딸이 이렇게 저를 챙겨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둘째 사위와 손자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제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그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아려옵니다. 자식 없는 게 상팔자라는 말이 이럴 때 진정 와닿더군요. 세상에서 자식을 기르는 게 가장 큰 행복이자 보람이라고도 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끼치는 걱정과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죠. 옛말에 남의 자식 흉보지 말고 내 자식이나 잘 가르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딱 맞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남의 집 자식이 사고 치는 걸 보고 욕할 것이 아니라 제 자식부터 돌아보고 잘 가르쳤어야 했던 거죠. 이제는 둘째 사위와 손자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등을 돌릴 때 그 발자국엔 피가 난다는 말처럼 둘째 딸이 나를 떠나면서 반성할 줄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는 말로는 잘못했다고 하지만 제겐 그 말이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아요. 몇 년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내는 게 서로를 위해서도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쓰다 보니 참 자식 흉을 많이 본 것 같네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글로 정리해보니 대단히 잘난 자식보다도 부모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자식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부디 가족 간에 좋은 덕담만 주고받으면서 평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가족 간의 행복한 순간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즐거움이 아닐까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여러분도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을 쌓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고은의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고은의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고은의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고은의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